예, 정당의 발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의당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답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박사원 대표께서 질문을 하시고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진보 정의당 시절이었죠. 진보 정의당이 나아가 있기에 대해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토론회에서 박사원 대표께서 이 발제자로 나오셨나요? 나오셔서 정당 만들기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걸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고 정의당이 당을 혁신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당 만들기, 그때 그 제안 또는 주문을 하신 배경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거꾸로 주도권을 넘겨드릴 테니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는 2013년 1월로 기억되는데요. 당시 전체적인 정당 밖의 상황이랄까, 안팎의 상황이 그래도 진보를 다시 재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판에 직면했는데 좀 제2창당론 같은 걸 해서 좀 다시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2단계 창당론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그 느낀 거는 그렇게 다시 또 뭔가 붐업을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기왕에 독립적인 길을 가기로 했으면 일단 그 길을 가서 성과를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당이 가야 될 길, 정당 만드는 그 초기 과정을 좀 충실히 겪는 게, 그리고 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보 통합이든 뭐 다른 과제들을 좀 대면했으면 어떨까. 그냥 운동하는 방식으로 뭐가 또 안 되면 또 새로운 이벤트 만들고 하는 게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만들기의 고전적인 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대표님 그 사이에 어떤 지금 말씀드리니까 고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그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진보 정치의 폐허 위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으면 오히려 날 텐데요. 온갖 잔해물들이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허 위에서 진보 정의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폐허 속에서 그런 상황이었고, 성과가 손에 잡힌다고 솔직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2년 동안 당은 좀 더 단단해졌다. 혁신의 큰 방향은 잡혔고 이미 그것은 시작되었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 성과가 그 최근 당원들의 증가도 저는 그 당직자들이 뭔가 당 생활에서 좀 자부심도 생기고 그것의 연장의 결과 중에 하나가 당원의 증가가 아닐까.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당직자의 모습에서 저는 뭔가 좀 당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데 어떠세요? 뭐 당직자들이 진짜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는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당원들이 급증한 거죠. 저희 작은 당으로서는 급증한 것. 그 당원들이 세월을 겪고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고, 정치를 변화시키려면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당원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당은 저희 당 규모 대비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크고, 물론 이제 몇 가지 계기들, 6.4 지방선거, 특히 7.30 재보궐선거 당의 총력을 투입해서 한 선거지만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또 이제 우리 정치 카페라고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 그것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들어온 신입당원들은요 굉장히 소중하게 한 75%가 생애 첫 당, 첫 정당으로 들어왔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들어온 당원들입니다. 기존의 당원들보다도 당비 납부율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직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 아니까. 결국엔 당은 지지자들, 국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원들이 들어와서 실망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할 거고, 저는 우리 정의당이라면 충분히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그냥 당비 내고 그만두거나 또 실망하지 않는 정당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가 2년 전에 꼭 정의당만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진보정당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규모가 작은 정당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 자산을 최적화해서 쓰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전에 진보정당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당내 대의기구가 지나치게 중층적이고 복잡해서 과연 이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주장과 입장을 가진 어떤 의견 그룹들의 활동하기는 쉽지만 당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거업을 최적화해서 수행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네. 주문드렸던 거는 대의기구를 조금 단순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동대표제나 최고위원 제도는 좀 폐지하는 것도 어떨까. 작게 출발할 때는 가능하면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단일 지도 체제와 단순한 대의기구 그리고 대의기구보다 중요한 건 안정된 집행기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좀 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 같은 통합진보당도 했었지만 다른 정당 경험도 있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문제의식들이 저희는 쌓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 박상 대표께서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실행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지도체제의 문제, 대표제의 문제고 두 번째는 대의기구의 문제죠. 지도체제는 되게 보통 그렇게 나누죠. 바른 분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일 대표제, 그 다음에 한쪽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최고위원제, 그 다음에 대표 중에 보통 1등이,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 1등이 되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였다면 과거의 진보정당은 되게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에 외형적으로 가까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 없이는 무엇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해도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구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회의하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보단 그 이면에, 그 배후에서 정파 간에 서로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오래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과정들이었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권한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으로 가져가서 저희는 단일 대표제죠. 부대표 세 분이 있지만 저는 이게 큰 점 고쳐야 될 때, 우리 당의 부대표는 대표를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꾸로 보조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마 진보정당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는 대표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걸 다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체제인데요. 대의체제 과거에 보면은 대의원도 있고, 또 전국위원 내지 중앙위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대의원이 굉장히 여러 층이 있었어요. 중앙당 대의원도 있고, 시도당 대의원도 있고, 하물며 지역의 대의원도 있는, 대의원이 굉장히 많고, 다 따로 뽑는, 겸임을 보통 안 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저희는 대의원은 딱 하나입니다. 중앙당 대의원. 이 사람들이 시도에서도 대의 기능을 하는 거죠. 대의원 대회, 그 다음에 그 위에 전국위원회, 그 위에 상무 집행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대의원 대회는 말 그대로 대의기구 그 자체라고 한다면, 전국위원회는 500명당 한 명씩 뽑는데, 그 전국위원회 자체는 대의기구이면서도 수기기구입니다. 일부러 구성을 한 5, 6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원이 한 60명, 70명 돼도 참석하는 사람이 50명 내외가 된다면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당의 어떤 방침에 대한, 정치 방침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국위원회 규모를 일정 정도 유지하는, 그러니까 크게 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상무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면서 굉장히 단순화됐죠. 그 보통 조직론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그 진보정당의 경우 속에서는 민주적인 조직론하고 권위적인 조직론 이렇게 보통 나눠서 단순히 나누죠. 그래서 대표도 복수로 하고 대의기구도 중층적으로 하고 또 뭐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도 허용돼야 되고 이런 것을 마치 권위적인 것이 아닌 민주적인 것처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어요. 대표가 되면은 물론 제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뭘 강경하게 항상 밀고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표의 권한이 많은데 대표의 권한이 많다고 횡포를 부릴 수 있느냐, 독선을 부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책임도 일부만 지고 있는 최고위원 중에 하나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죠. 대표는 방향을 가지지만 때로는 통합해야 될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책상에 앉아서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통을 훨씬 강화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제가 되고 대표의 권한이 집중된다고 해서 권위주의 되거나 독선적으로 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제가 형성된 분위기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표제가 곧 권한이 집중되고 권위주의적으로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네, 저도 참 같은 생각인데요. 예. 민주주의에서 조직론은 권위적이냐 민주적이냐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조직도 효율적이어야 되는 기준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표성의 기반이랄까요? 참여의 기반이 넓어야 되는 것. 요 사이가 우리가 구현해야 될 적인데 보면은 제도적으로는 대표의 권한을 강화했는데 흥미롭게도 대표의 자의성이나 전횡이 강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소통이 안정적이 되고 대화나 책임성이 더 실현되는 것. 이게 그 좋은 제도의 어떤 모양인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아까 또 반복적인 수도 있지만 어떤 나랑 의견이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원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죠. 그 정치학을 제가 처음 배울 때 저도 조금 이게 좀 당혹스러웠는데 그 정치학의 가장 기본 이론은 리더십이 안정되지 않으면 파당이나 붕당이 판친다는 게 이게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더라고요. 그걸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아직 있습니다. 물론 당원의 절반은 이미 어떤 과거의 진보 정당의 경험을 갖거나 이렇게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묶여 있거나 하지 않는데 아직 그건 있고 저는 그것은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같은 진보지만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고 문화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있는 것이 건강하다. 없는 사람들도 많아야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그런 경향의 차이, 우리가 그렇게 경향의 차이라고 하죠. 경향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파벌화되고 파당화돼서 서로 내 입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리 하나, 권력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는 저는 감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보정의당 초기에 정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한쪽의 의견은 정파를 공격함으로써 정파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파를 제도화해서 정파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입장이 하나 있었다면 다른 하나의 입장은 정파 문제는 당이 안정적으로 체계화나 조직화가 안 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책임 있게 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단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후자 쪽에서 저는 정의당의 지금 성과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우리 당내의 평가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문화적으로도 그런 좀 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문화적으로 화기애애하죠. 이제 저는 최근에 이게 정의당의 운영 원리이기도 하고 저는 앞으로 이제 요즘 진보 재편 이런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느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면 된다. 이건 제가 가치를 얘기하는 건 이념이 아니죠. 이념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체계화된 이념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다양한 이념이 다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좁은 이념이다. 이게 첫 번째 정의당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민주주의의 원칙. 민주주의적으로 의사결정은 민주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진보의 구호를 외친다고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주의자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주의자여야 한다. 민주주의자라면 굉장히 폭넓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지난 이제 패권주의의 경험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앞으로 진보 통합을 해도 진보의 구호가 얼마나 그럴듯하냐가 중요해. 그 사람은 과연 민주주의자냐 아니냐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될 것이다. 그 내부의 반민주적인 행태와 싸우는데 소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존의 문화, 아까 그 태도 이런 건데 민주주의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도 소수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결정. 소수파들이 되게 팔짱 끼고 그래 니들이 잘해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함께 행동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문화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기풍은 형성되어졌다라고. 물론 때로는 나중에 갈등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쟁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전에 보면 이렇게 술집에서나 사석에서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어울리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정파적 해석들을 그대로 옮겨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무슨 정파기 때문에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 예. 수 있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운동권적 언어 이런 것도 거의 다 사라졌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싫어하는 건 뭐랑 만나기로 하면 우리 당자들 아시면 뭐 결합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굉장히 운동권이 쓰던 표현인데 그런 몇 가지 단어를 빼놓고 그러면 다 사라졌어. 낯선 아마 신입당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정당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는 세계관 또는 이렇게 조직화된 특정의 의견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 의견을 잘 설득력 있게 조직하는 강령이 가장 중요할 그렇죠. 텐데 예. 지금까지 진보 정당들의 강령은 제 느낌에는 누가 이론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논문 쓰듯이 작성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번에 신강령을 제정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예. 전처럼 당 안에 충분한 토론이 없이 되거나 혹시 그럴 걱정이 좀 되는데 향후 신강령 제정 과정에서 당내의 어떤 다양한 의견이나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예,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차분히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당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네. 이것도 아마 박상 대표가 어디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완전히 팬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정당이라는 게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은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이게 되고 그러면은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원들에게 합의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네. 공감이 이루어진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는 강령 네. 이면서 그것이 문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의 활동의 지침이 되는 것 네. 이게 아마 강령 그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강령이라고 본다면 강령이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강령이 다 있겠죠. 왜냐하면 선관위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그 강령이 당원의 것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강령은 진보 정당마저도 소수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듭니다. 네. 거기에 서로 견해가 다르면 문구 하나 놓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만드는데 굉장히 치열하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설명회 같은 걸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설명회 같은 걸 하지만 딱 만들어진 강령 그 뒤에는 거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네. 강령. 아마 당원에 제가 보기엔 5%도 강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당원들이 네. 5%도 안 될 거예요. 어느 정당이든. 그런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진보정의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2012년. 나와서 만들고 대선을 치르고 하면서 정말 선관위에 등록해야 되기 때만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봐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이제 당원의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보면 아직 강령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름은 뭐 신강령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사실은 강령을 처음 이제서야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동안 선관위가 바빴는데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진보지만 다른 이념적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전혀 어떤 이념이 없는 특히 이제 많은 신입당원들 생애 첫 정당인 분들에게 이 당이 공동으로 비전을 내세우는 게 당연한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당원들에게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는 거죠. 사실 신입당원들의 대부분은 제가 그것도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강령 읽어보고 입당했거나 입당을 해서 강령 읽어본 사람 그러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되게 직관, 느낌이 좋다거나 또는 그 어떤 인사들, 개별 정치인들에 대한 호감 때문에 들어온 경우가 많다면 아직 그것은 뭐 동기는 그래도 좋은데 당의 강령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당연히 목표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운동권적 배경을 가진 정당인데 과거 운동권 이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NL이니 PD니 뭐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 계승할 것 계승하지만 어떤 이 내부의 통합이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내부에 NL 했던 사람, PD 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진보 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당의 통합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였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지 않는 강령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강령, 지침이 되는 강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강령이 도대체 어디까지 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또
이 강령이라는 게 단지 책상 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과 실전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중에서 하나는 제가 새로운 강령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중요한 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셈이 되는데 진보 정치의 혁신, 저는 이제 현대화라고 표현하는데 네. 진보 정치 일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우리가 단지 당을 나누어서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 정치의 비전을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진보 정치의 어떤 비전을 현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강령을 만드는 작업이다라는 의미도 두었었던 것이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직은 지향과 문제의식은 있지만 충분한 경험들이 쌓여 있지는 않은 그런 한계 같은 것도 실제 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아까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공통의 집안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출발의 어떤 범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강령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신강령의 그 내용이 그런 기반이 돼주고 플랫폼이 돼주는 그런 내용을 아마 담으시려고 고심을 하셨을 텐데 그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예, 제일 첫 번째는 정의당을 현대화하겠다, 진보 정치를 현대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주의가 되겠다. 이상을 갖지 않는 진보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그러나 이상에만 매몰됐던 것을 떠나서 현실에 발을 디디고 때로는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진보 정당이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과거의 노동이 아까 우리 앞에 얘기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지만 노동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확대해서 옛날처럼 좁게 확대하는 거. 생산직 대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노동의 변화를 반영해서 그러나 그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 노동권을 시민적 권리로 확대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고요. 세 번째는 민주주의자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민주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를 들면 비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땐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분명히 이것이 과거에 진보 정치가 가졌던 약간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방법과 대별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선언했던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보적 가치에서 볼 때 세계적인 범위 내에서 그것에 가장 가깝게 한계가 있더라도 실현했던 것은 유럽의 복지국가고 유럽의 복지국가를 이끌어온 것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국의 특성도 있지만 이 사회민주주의의 경험과 성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좀 분명히 강령에 넣고 이제 토론해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민주의에 대한 시각들이 그럼 어떤 특정 이념에 대한 강요 아니냐?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천적 경험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라는 이 시각이 있는데 삼민주의 내용들이 일단 토론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쭉 노동 전체를 폭넓게 대변하지만 특히 비정규직 같은 노동 약자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조직대, 아까 이제 집단 이기주의 말씀도 했지만 조직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면 정의당은 조직하기도 힘든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냐.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는 것이 하나의 특징일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쭉 토론했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흔히 뭐 개헌을 하자, 뭐 제도를 바꾸자 이런 얘기하는데 정당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뒀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어떤 복지국가의 비전을 나름대로 한 7가지 방향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최초의 시도인데요. 생애별 그 복지강령. 영유아서부터 저희가 지금 아직 토론 중인데 존엄한 죽음까지 포괄하는 이런 요람에서 무덤까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괄하는 각 생애 단계별로 국가와 공동체가 어떠한 뭐 교육, 보육, 의료, 주거, 고용 등에 있어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자기 삶의 쭉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생애 주기별 강령이라고 일단 같이 이름 붙였는데 그런 것도 새롭게 또 우리가 추가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예. 그 강령의 혜택을 받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그 강령이 실현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말을 해주는. 사실 그 흔히 여기는 소셜 픽션이라고 그러죠. 네. 좀 더 그렇게까지 써보려고 했는데, 네. 그럴 좀 이 여건이 안 돼서 일단 생애 주기별 생애 강령 네. 이렇게 하는 수준까지만 가려고 그러고요. 네.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작업들은 그 이후에 당원들과 함께 해나가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원 안에서 그 더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또 그 이미지 구현부터 시작해서 아마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그 삼인주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게 그간에도 정의당 이름을 만들 때도 논란이 됐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삼인주의를 그때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접근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그 소견으로는 삼인주의는 그야말로 이념적으로 말하라면 절충주의밖에는 아니고 실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적인 내용을 구현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사례나 역사적인 현상으로 봤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념적으로 보다 보니까 삼인주의라는 걸 당명에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 좀 무리한 주장도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의당 이름이나 당명 이런데 그 형식적으로 삼인주의를 선언하는 것보다 삼인주의가 가졌던 긍정적인 것을 내용적으로 담으면서 형식의 틀 안에는 굳이 당명 바꾸고 또 삼인주의 선언하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앞으로 토론이 많이 될 겁니다. 아마 이 동영상부터 밑에 댓글도 쫙 붙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박성원 대표님이 삼인주의자라고 믿었다가 실망한 사람 당원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삼인주의는 역사적 실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실천 경험과 성과들을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 당연히 한국의 상황에 맞게 분단 체제, 재벌 중심의 개발 독재를 통해서 재벌이 커왔던 환경,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나 이런 데서 이미 민간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것 등등의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의 분류로 따지면 정의당이 가는 길은 삼인주의다라는 걸 뭐 문제 삼을 필요 없다. 여기서 특정한 이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쪽 분들은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삼인주의가 전부냐? 그 앞에다 한국형이나 21세기를 붙이면 해소되는 거냐?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그것은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양쪽에 동시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 토론할 때 삼인주의자의 한 분이었던 홍기빈 소장님도 어떤 아니 이신 와서도 뭐 삼인주의를 선언하는 것도 삼인당은 물론이고 삼인주의를 선언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보고 계신 우리 당원들께 동시에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은 삼민주의를 하느냐 마느냐 개인적으로 크게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민주의 이상의 것들을 어떻게 담아나가느냐. 근데 그것을 담기에 사실은 아직은 우리들이 주장할 만큼의 실천적 경험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해도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소박하게. 그래서 이번 강령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의식의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삼인주의의 가치가 실제 실현되는 것에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토론돼야지 삼인주의 여야 되느냐로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논쟁이 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 강령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은 아무래도 당내 많은 소통이나 논쟁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회의되고요. 지금 초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핑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당 전체의 대표의 역량은 물론이지만 전체의 역량만큼 나올 것이다. 너무 이게 완벽한 강령을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다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강령 이것은 좀 어렵다.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강령도 진화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진화하는 과정 또 끊임없이 고쳐나가면 됩니다. 당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계속 수정해야 될 테니까 이제 당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 전망, 지향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대민주주의는 또 역시 원내정당이 중요한 건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당의 가치나 이념이나 어떤 전망도 결국 다른 정당과의 경쟁에서 이 정당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것 또는 뭐 국감이나 여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그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현대정당은 어디나 다 예비내각이라고 하는 그거를 준비해서 비록 집권의 가능성은 단기간에 오긴 어렵다 하더라도 예비내각으로서의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작은 정당일지라도 비록 6석으로 당시 출발했지만 그렇죠. 그때 6석이었죠. 5석인데 그래도 의원실의 정책 역량과 당의 정책 역량을 통합해서 예비내각의 어떤 하부 기반을 원내외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그게 또 북유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변용해서 쓸 수 있는 한 모델이기도 하고 의원실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그 예비내각 또는 정책 능력의 어떤 제고 또는 원내 활동의 어떤 강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예비 내각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장 가시화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야당의 장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이 당 자체가 집권하면 바로 그 분야의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비 내각이라는 하나의 지향은 굉장히 바른 것이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고민은요. 국회 상임위가 18개인데요. 국회의원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정책전문위원이 숫자를 얘기하기 그러니까 18명의 정책전문위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책연구위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재정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 사람이 서너 개씩 맡아서 이게 분야를 합니다만 거기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향을 그렇게 하지만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 상임위별 개념이 아니라 우리 당이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전략 의제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개혁은 심상정 대표님이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김재남 의원과 조승수 정책위 의장이 의료교육 영리화 문제는 정진우 의원이 부동산 문제는 서기 의원이 그리고 사회복지세 문제와 사회적 경제 문제는 박원석 의원이 이제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인데 이렇게 나누는 시스템을 이제 최근에 다 완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갈 거고요. 정책 역량 이제 국회의원 보좌진과 원내 연구위원이었고 당 연구위원이 있는데 이걸 통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통합하는 게 좋다라는 문제의식은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옛날에 민주노동당 시절은 거의 인사를 그렇게 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건 또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휘 체계 안에 두는 것은 어렵지만 특성을 고려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체제 정도는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내실 있는 실천이 되려면 의원 수가 최소한 18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내교수 단체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정당으로서 이제 제 목소리와 어떤 실력을 보여줄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음번 총선이 정의당의 어떤 미래의 어떤 시금석이 될 텐데 선거 때 급작스럽게 공천하고 또 개별적으로 선거 치르면서 결국 살아남는 사람만 보호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보정당도 좀 생각 돌아봐야 될 적일 텐데 지금부터라도 그 선거를 좀 준비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요. 제가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선거 준비를 미리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꿈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내 교수단체 구성 20석이냐 19석이냐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주도력과 발언력이 현저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진보 정치의 꿈인데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환경의 영향도 받고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보정당이 몇몇 좀 인지도 있는 정치인을 빼놓고 나서는 지역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다가 그 지역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공천을 받고 또는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받고 임박해서 선거에 나가면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너무나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거라는 거 해보시면 당이 맡고 있는 표도 있지만 네. 당과 관계없이 후보가 갖고 있는 표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총선 캠프라는 걸 만들어서 네.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제 연말까지 최대 100명까지 늘려서 준비하자. 네. 이 100명이 그냥 이름만 100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재정적인 지원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펀드 조성을 시작했는데요. 돈은 별로 없지만 그때 쓸 돈을 미리 당겨서 써서 지금 투자하자라는 관점을 갖고 이제 하는 거고, 후보를 뭐 반쯤은 공천이 된 상태죠. 나중에 최종적인 공천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미리 선발해서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을 서로 보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류하고 이런 과정, 그리고 또 당이 일종의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해주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총선 캠프가 이제 시작됩니다.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아쉽게 생각했던 건 진보정당이 당선의 이 목표 때문에 어떤 내부에서 오래 준비하는 것보다는 야권 단일화 테이블에 너무 의존하는 게 그간 선거였는데 지금부터 좀 준비하고 재정 기반도 차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마련하다 보면 아마 그런데 좀 덜 그래도 휘둘릴 수 있겠다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선거는 또 소선거구제에서 1위 당선자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1야당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계를 잘 슬기롭게 풀어서 유권자나 시민들로 하여금은 진보정당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길과 전망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거 전체 결과도 야권에게 유익한 결과를 날 수 있는, 이게 정말 어려운 방정식이나 수학 문제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환경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구수 비례를 2대1로 낮추라는 것이 굉장히 진전된 결정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득권에 국회의원 숫자를 못 늘리겠다.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이 손해볼 수 없다. 뭐 맞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득권 구조에 딱 걸리니까 오히려 비례대표가 줄어들게 돼서 최초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와 다른 선거제도가 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면서 오히려 유지될 뿐더러 비례대표가 주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참 큰 걱정이고요.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뭐 지난 7.30 때까지 굉장히 야권연대에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돼도 동력이 얼마나 과거처럼 붙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구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할 텐데 이 1, 2당의 기득권을 뛰어넘어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쉽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야권연대 환경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지만 그렇다고 야권연대를 배제할 수는 없는, 그래서 적어도 선거에 임박한 단일화, 이것은 지향하자. 2017년 크게 놓고 볼 때 뭐 지금 새정치연합이 뭐 그대로 있다면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두 정당이 모두 커져서 힘을 합치는 방식이 될 때만이 진정으로 2017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2017년 이 언론에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연립정부 하자 이런 구상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2016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8일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후보가 아마 이걸 뭐 나중에 보시는 분은 이미 결정된 되겠지만 저희 정의당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을 무시하거나 흡수하려고 하는 것 둘 다 옳지 않다. 무시하려고 하면 무시되지 않을 거고 흡수한다고 해서 새정치연합이 커지지도 않을 것들어 우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뜻을 펼치기도 어렵다. 이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우리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협력하면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서로 내놓고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이 기회에 언론이 아니니까 제가 편안하게 좀 드리는 거예요. 기자들이니까 안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앞당겨진 이야기입니다만 그럼 저는 2017년 정권 개최를 위한 중장기 연대를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누군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럴 때만이 나중에 임박해서 후보를 뭐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수준에
또는 기싸움으로 단일화하는 수준의 이 야권연대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들도 야권연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야권연대의 효과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느 진보 정당도 야권연대를 부정하는 적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내실 있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에서는 아직도 별 답이 없었는데 지금 만약 말씀하신 대로 총선 캠프를 미리부터 준비해서 후보의 뭐 인지도부터 시작해서 후보가 갖춰야 될 여러 정책 공약과 수많은 활동들이 당 조직에 뒷받침이 돼주면 제가 볼 때 유익한 결과가 날 거라는 생각이 여기는 이제 배수준이 있습니다. 네. 박성 대표님 얼마 전에 우리 와서 나오실 때 제가 말씀 표현을 기억 안 나요. 취지의 말씀은 네. 당장 선거에서 성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하셨고 우리 진중권 당원이 하셨던 말씀 있어요.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다고 꼭 진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패한다고 퇴보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최악의 경우는 100명 나가서 뭐 국회의원 몇 명이 당선이 되든 20석 못 되더라도 뭐 그보다 굉장히 적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최종적인 판결의 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배짱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승리로 환원된 당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당연하죠. 이런 말씀이신 걸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당 뭐 리더십, 대의기구, 집행기구, 당의 어떤 가치나 이념, 그 다음에 역시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내 정당의 어떤 역할 이런 문제를 이제 다음번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좋은 정당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른바 상근 당직자. 그냥 정치학 용어로는 당 관료제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진보운동은 관료제를 조금 싫어들 해서 관료제 문제는 가급적이면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모든 조직의 가장 중요한 근간 조직의 하나는 관료제 문제. 그 관료제 기반 위에서 그게 위계적이고 자의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의기구 리더십의 역할일 뿐이지 관료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좋은 정당 조직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진보 정당도 공채부터 시작해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 원리는 합리화이기 때문에 그 길을 좀 개척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간에 좀 좋은 변화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당 관료제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유능해야 하고요. 유능해야 되는 건 뭐 개인적인 기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당 자체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얘기는 뭐 매우 중요한 얘기죠. 과거의 진보정당은 이렇게 정치적 견해가 강한 그룹들이 있으니까 당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정파에 충성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당에서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대전제는 안정감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무조건 헌신을 요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은 갔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도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정당이든지 상근자가 있어야 되고 당 관료가 있어야 아까 이제 대의제라고 얘기하셨지만 당원들의 기대를 대신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 당원들이 우리 당은 아직도 그래요. 지역위원회 가면은 지역위원회 수준까지 가면은 당원들끼리 저녁 때 퇴근 이후에 모여서 현수막 달러 가서 직접 현수막 달고 와서 다 10,000원씩 내고 생맥주 한잔 먹고 헤어지는 정당. 아름답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거에서 이기거나 집권하기 힘든 이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재정적 한계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당직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월급을 2배로 올릴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아직도 저도 뾰족한 답은 못 찾고 있다고 고백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정무직 관료가 아니라면 당직자로서 생활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실현을 하긴 해야겠네요. 당 조직은 한편으로는 기능적인 조직 체계를 갖지만 다른 한편은 역시 지역 대표의 체제를 갖는 건데 전처럼 지역 소선거구제이긴 하지만 지역구 단위의 지역 대표 체계는 역시 좀 과도하게 분산적이어서 시도당 차원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시도당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지역구 단위랄까요? 그 역할의 결합이 좀 창조적으로 좀 되고 또 그 정도 규모라면 당원들의 참여도 전국적인 것보다는 훨씬 실질적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시도당 중심의 정당 운영에서는 어떤 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예, 그 또한 아까 당 관료제 못지않게 진척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도 재정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이제 시도당, 지금은 이제 지구당이 정당법에 의해서 폐지되어 있지만 이제 지역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죠. 지역위원회는 법적 실체가 아닙니다. 네. 지구당은 옛날에 법적인 실체였지만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지역위원회 잘 되는 지역위원회가 모여서 현수막 달고 와서 생맥주 먹는 사무실도 없고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정말 대중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라서 중앙당은 훨씬 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의 열정을 모아나기 위한 어떤 사람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지역이.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한계가 작동을 하죠. 최근에 저희 당에는 서울시당 당원이 좀 많이 늘어서 당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이것도 공개를 해야 돼요. 당비가 100이 오면 8대2로 8이 네. 시도당으로 가긴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하고 시도별 편차가 엄청나게 크죠. 네. 시도당이 1명 또는 2명의 상근자들을 두는 수준인데 그 또한 아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처우가 중앙당당 입장에서 못하는 것도 네.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총선 캠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 일어나는 지역당원의 당비를 지역위원회로 좀 내려보내는 네. 인센티브를 줘서 주로 거의 다 이런 조치 등을 포함해서 시도당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는 대중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도당 중에 한 군데 정도를 네. 지금 여기 이곳 같은 카페 같은 정당으로 만들어서 네. 당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항상 와서 토론하고 또 교육받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좀 새로운 시도 뭐 이런 발상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 내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독일 갔을 때 하이델베르크에 갔는데 거기 3인당 선거 본부를 카페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그 시도 당협 수준이 되면 전 비즈니스도 중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정당은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서로 도와야 되고 원래대로 하면 제가 여기 식당가에서도 정의당 당원들이 하는 식당에 가줘야 되는 게 사실 맞고 정의당 당원하고 관계가 돼 있는 뭐 편의시설이든 어디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정당의 모습 같아요. 일정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예, 그 예.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당원이 하는 가게를 소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한때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진보정치 뒷면에도 쭉 소개를 했는데 그분은 어떻든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구인구직도 서로 해야 된다. 당원 딸 아들은 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수익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또 정당법의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도 못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정당의 개혁, 정당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정당법의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작은 정당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저 큰 정당들이냐 후원금도 많이 모으고 국고보조금도 엄청나게 받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가 역시 하나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당협이 좀 어떤 선도적이고 좀 모범적인 어떤 길을 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당원이 급격하게 늘면 신규 당원의 당원만 되면 안 되고 당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예. 서울시장의 지금 규모로는 뭔가 그래야 그나마 좀 길이 보이는 규모는 해볼 되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들이 막 솟아오르는데 이제 뭐 어떤 안이 나오면 또 회의론이 항상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과감하게 뭔가 하고 중앙당이 실수를 교정하고 뭐 좀 이렇게 돈이라도 밀어주면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또 저 중앙당 사무총장 얼굴 표정을 보면 그게 또 쉬워 보이지도 않고 예, 하여튼 여러 차원에서 현재 정의당의 어떤 단면이랄까 이런 걸 좀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과제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역시 정당 만드는 일은 10년 단위의 규모의 어떤 계획도 필요하고 전망도 필요한데 2년의 변화 속에서도 물론 성과는 있었지만 아마 앞으로도 더 단계를 밟아서 성장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떠신가요? 원래 우리 정당 만들 때 네. 흔히 쓰는 표현 중에 100년 정당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100년커녕 10년도 안 가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한때 100년 정당 만들겠다고 했다가 책임을 못 지게 돼서 그 뒤로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안 쓰지만 적어도 정의당은 금방 없어져서는 안 되는 정당이고 앞으로는 확대되라는 것만 있지 쪼개지거나 주저앉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도 하면서 당을 혁신하는 사업들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선거에 흔들리기도 하다고. 그리고 또 가끔가다 저도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뭐 재작년에 40일 농성하고 요번에 세월호 단식하고 대표가 그러다 보면 당무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강령 만드는 작업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고 다수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뭐 쓸데없이 강령 같은 거나 만들고 있어. 그 시간 그 역량이 있으면 한두 개 정책을 개발하지. 당장의 실천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강령 만드는 작업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강령 하나 만들다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자신의 입장이 또 거꾸로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것에 대해서 타협하기를 주저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장애로 작용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고 시작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이렇게 긴 안목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임기가 이제 7월 달까지인데 당을 혁신의 1차적인 완성을 하고 그 기반을 다져놓는 것까지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앞서 1, 2부 대화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게 제대로 잘 작동해야 시장 경제나 또는 국가관료제에서 기껏해야 민원인으로밖에나 또는 뭐 개인 소비자로밖에 취급이 안 되는 가난한 보통의 시민들이 본인들의 어떤 요구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정당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는 현대판 호민과는 정당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당 역할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1야당이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민중적 과제라고 할까 서민적 과제는 진보정당 역할에게 기대를 거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디 정의당이 그 역할을 잘해서 100년도 가고 또 그게 정의당만 위해서 100년 가는 게 아니라 그 덕분에 한국 민주주의도 또 한국 사회도 좀 좋아졌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대표님 말씀 좀 그 좋은 진보정당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기대, 시민들의 아까 제3시민이라고 말씀하신 제3시민이 다 진보라고 좁게 규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기대는 매우 강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의식만큼 간다는 이야기를 뭐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지만 거꾸로 그 시민의 의식은 그 나라의 정당의 수준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 그건 박수환 대표님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정당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당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는 회의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 하는 거 어렵고요. 선거 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를 개혁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만만치 않은, 그러나 이제 뭐 정의당 시작할 때 그 정도 각오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한 정당입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당원들, 당직자들의 지금까지 견뎌주는 것만 해도 경외스럽고요. 앞으로 이 방향이 옳다라는 확신이 뭐 저는 원래 뭐 갖고 있었습니다만 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강해져 나간다. 이것이 좋다. 한꺼번에 당이 비약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한 걸음씩 나간다. 정당, 좋은 정당 만들기라는 것은 탑을 쌓는 일과 같다. 때로는 비약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약에 의존하는 것은 금방 거품이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저는 정의당을 정당하게 기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제가 생각할 때 국가가 매우 강한 사회입니다. 민주화가 된다고 하는 건 국가라고 하는 시민생활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권력의 어떤 실체가 그 역할을 줄여가는 게 민주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국가라는 말 대신 정부라는 말을 사실 더 많이 써야 국가가 민주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편에 있습니다. 국가가 강하다는 얘기는 정당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민주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역시 시민 권력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정당일 것이고, 또 우리 사회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 권력이 이른바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강합니다. 재벌이 강하다는 얘기는 역시 어떤 창업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 기회를 제대로 못 살린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사회 중하층들의 다양한 에너지들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양되지 못한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정당이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줘야 경제도 저는 재벌 집중적이고 이런 구조를 조금 완화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재벌도 서울에 있고 좋은 대학도 서울에 있고 모든 계층 구조도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조금 완화되는 길을 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정의당이 오늘은 이제 출발 단계에서 작은 성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정말 크게 성장해서 우리 사회 국가도 좀 민주화해주고 경제 민주화도 사실 핵심은 정당이 커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잘 사는 그런 사회로의 변화에 어떤 전환기를 마련해 줬으면, 그래서 오래 걸리겠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사회 변화를 부디 정의당 중심으로 변화가 그렇게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제가 미력하나마 이렇게 대화 상대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아이고, 들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